하면 되지 뭐. 그래. 저처럼 그 글을 하나도 안 써본 사람이 뒤늦게 시작하는 강좌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내가 컨텐츠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용감하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도 SF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보는 뭐 때려부수고 날아다니고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또 좀 유치하지만 저런 그 어린이용으로 나온 SF 작품 보면서 그 SF를 좋아하게 됐는데 조금 더 나이 들면서는 조금 더 성인용 SF를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이런 그 SF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SF가 주는 그 과학적 경이감이라고 하죠. 뭐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다양한 어떤 그 세계가 있을지 이제 그런 걸 상상해보고 또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 이제 그런 상상도 하면서 SF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제 저도 그 어렸을 때 다들 뭐 과학자가 꿈이고 이제 그런 애들 많지만 저도 이런 SF 같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어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알아보니까 과학자가 로봇 같은 걸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로봇은 이렇게 그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가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공계 분들이야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문과 나온 분들은 좀 그런 구분이 익숙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인 그 두 인물을 한번 여기다가 표시를 해봤는데, 예, 그 이론 물리학자하고 항공우주공학자, 그 대표적인 아주 훌륭한 이 과학자와 그 엔지니어죠. 그래서 이 둘이 뭐 비슷해 보이면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물리학하는 분들, 특히 이론 물리학하는 분들은 정말 그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물리학자들 좋은데. 농부가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물리학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더니 진공 속에 있는 완전한 구 모양의 그런 소일 경우에만 그 이론이 성립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이제 그 조크가 있는데 엔지니어들은 다르죠. 엔지니어들은 그냥 가능합니다 말로 끝나면 안 되고 만들어야죠 동작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알고 나서는 나도 그러면 그 엔지니어가 돼서 정말 만들어야지. 난 세상에 없는 거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거야.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공대를 진학을 해서 뭐 로봇도 만들고 논문도 AI 쪽으로 쓰고 또 그 연구소에 가가지고 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뭐 바퀴로 굴러다니는 거였지만 그런 로봇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 좀 연구를 하다가 다시 박사과정 들어가가지고 계속 AI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마침 그 AI 겨울이라고 하는 때였어요. 기술에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막 뜨다가 또 좀 있으면 그거 꽝이잖아, 거짓말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푹 꺼지는. 저도 이제 AI 쪽으로 좀 계속 해보고는 싶었는데 하면은 배가 고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전공을 그냥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일반 IT 기업에 주식해가지고 따뜻한 곳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쭉 오래 하다가 나이가 좀 먹고 이제 직위가 좀 오르니까 저랑 생긴 거 좀 다른데 제 잘못이 아닙니다. AI가 그려준 거예요. IT 분야 자체는 저는 뭐 지금도 좋고 그때도 좋았는데 제가 맡은 일, 제가 연령대, 경력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피곤한 일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더 늙기 전에 좀 내가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또, 온전히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SF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SF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직장생활 바쁘고 그러니까 못하다가 이렇게 짜증나는 어느 날 오후에 검색을 해보니까 SF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강좌가 있더라고요. SF 글쓰기를 처음 배워보는 사람을 위한 강좌라고 해서 가면 이제 저처럼 SF 좋아하는 널드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 이 글쓰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SF라는 장르를 가르치는 그런 강좌였고, 저처럼 그 글을 하나도 안 써본 사람이 뒤늦게 시작하는 강좌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내가 컨텐츠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용감하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엔지니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특히 나는 이제 AI,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로봇 이런 쪽을 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 SF를 쓰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황당무계한 거 안 쓰고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AI에 대해서 좀 뭔가 정말 있을 법하고 기술적으로도 정교하고 제 특기를 살려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막 나온 게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또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역시 SF를 읽고 영감을 얻어서 이 AI가 계속 진보해서 사람보다 더 훨씬 똑똑해졌을 때 사람 그럼 어떡하냐.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똑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 머리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지능을 확장을 해야 AI하고 겨루면서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 이 전극을 꽂아서, 수많은 전극을 꽂아서 컴퓨터랑 연결하는 이제 그런 꿈을 이제 실현하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AI 컴퓨터와 결합된 트랜스휴먼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굉장히 요원한 꿈이고,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사람한테 이걸 꽂아가지고 뭔가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고, 그건 정말 요원한 얘기고, 그 전에 중간 단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중간 단계로 처음엔 당연히 이제 동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볼 거고, 그런데 그걸 실험에 그치지 않고 이 컴퓨터를 동물하고 연결해서 뭔가 이 실용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 같은 그 사람 또 철저한 사업가죠. 그 사람은 그걸 시험에 그치지 않고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침팬지가 운전을 하는 사람 대신 컴퓨터의 지시를 받아서 운전하는 그런 소설을 한번 단편을 처음에 써봤어요. 근데 그거를 써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고. 이거 아니다. 다 되는 거 아니다. 쉽지 않은 얘기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얘기하면은 이제 못 알아듣거나 설명충이라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재미 있어야 되니까 저도 그러면 남들처럼 뭔가 좀 너무 과학적인 거 따지지 말고 비과학적인 것도 좀 넣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뭘 넣을까 하다가 넣더라도 나는 그래도 최대한 과학적으로 한번 포장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비과학적인 것을, 누가 봐도 비과학적인 것을 막 과학적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SF 역사에 보면 좀 있어요. 제가 읽은 게 2개가 기억이 나는데, 아시모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아시모프가 이제 화학 박사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전공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럴싸하게 보이게 거기에 어떻게 그냥 생물인 거위가 알을, 금으로 된 알을 다른 연금술 거위도 아닌데 낳게 하는지 그런 걸 막 포장을 해서 썼어요. 굉장히 전 재밌게 봤고, 근데 나무위키 읽어보니까 역시 공대생들만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네로의 여행. 사람이 아주 이렇게 축소광선으로 축소돼가지고 잠수정 같은 거 타고 다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뭐 모험을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축소광선 같은 거를 막 과학적으로 말이 될 법해 보이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재밌다. 왜냐하면 이거 말이 돼? 무슨 법칙 때문에 안 될 텐데 라고 딱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래서 요 법칙을 깨지 않고 만족한다라고 막 설명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딱 바로바로 딱 예상해 가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런 걸 써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각한 끝에 한번 텔레파시를, 그런 거 없지만 있는 척하고 한번 써보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쓴 게 이제 첫 번째 작품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철새, 그러니까 수만 마리의 철새가 이렇게 쫙 같이 타이밍을 맞춰서 방향을 틀고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이제 그 호루라기 부는 철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동시에 이렇게 그 방향 틀고 그러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도 그 뭐 가설은 있지만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뭔가 텔레파시 같은 메커니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거를 믿는 과학자가 하다 보니까 정말 있다. 그리고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뭔가 이게 그 어떤 장치로 그 신호가 탐지가 되거나 신호를 그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떤 과학자가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그 주인공이 되는, 당연히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주인공이 되는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로 첫 작품을 썼는데, 그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고양이의 환각을 눈앞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장면은 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플래시포워드라는 미드를 본딴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인간을 대상으로 어떤 그 아까 얘기한 큐웨이브라는 텔레파시 비슷한 신호를 한 사람이 이걸 보고 있으면 이 뇌에서 발생하는 그 신호를 잡아서 증폭해서 다른 사람한테 쏘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장치가 이제 그 고장이 나면서 너무 세게 발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환각을 보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그 여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댓글을 올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댓글이 올라온 그 빈도하고 그 위치를 조합을 해가지고 요 신호의 진원지를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그거를 자기네 기술 블로그에 올렸다가 이제 정부에서 특별 뭐 무슨 조사단 그런 걸 꾸밀 때 불려가가지고 같이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세계적인 음모를 막아내는 영웅이 된다. 뭐 그런 전형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로 그 중편 정도 되는 거를 썼어요. 그리고 뭐 그래도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용감하게 그냥 출판사에 여기 계시는 그래비티 북스에 한번 보내봤더니 이거 장편으로 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안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면 되지 뭐 그래 하고 용감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 그 소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